자, 김준영 의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외교 일정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외교하면 또 반갑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열렸는데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거 뭐 한일 셔틀 외교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고 예. 아쉬운 건 우리가 이시바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자민당 내부에 가장 열려 있고 가장 리버럴하고 네, 그나마. 과거사에 대해서도 인식이 좀 깊고 네. 그다음에 뭔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가진 아시아주의 그러니까 과거의 대동아 공영권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진짜 우파들 극우들이 하는 거고 네. 오히려 협력해야 되다. 한중일 협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 소용없는 이미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10월 4일인데 그저 물러날 사람을 왜 왔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 외교가 패턴으로 굳어지고 그다음에 떠나는 사람한테 잘해야 이게 하나의 은혜를 입히고 또 일본은 빚을 지는 것이고 예. 원래 정치인은 꺼진 불도 다시 보다라잖아요. 이분이 언제 또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환대하고 보낸 것은 다행이다. 근데 아마 이 마지막 여행을 외교 여행을 출장을 원한 사람은 우리보다 아마 일본이었을 것이다. 이시바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 떠나는 이시바 이제 만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정상회담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 이제 총리는 바뀌긴 하겠지만 네네네. 이걸 또 한순간에 180도 바꾸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임 총리의 했던 이런 행보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한일 정상회담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뭐 합의 내용은 뭐 대체로 외교적 용어고 좀 평이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요로를 통해서 이시바한테 바로 연결되는 분한테 제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역대 정부를 개성한다 했는데 역대 정부에는 고이즈미도 있고 아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뭘 개성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 나오토라든지 네. 간 나오토는 대표적으로 식민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 정도까지 밝히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했고 예. 이시바 쪽 지금 수상께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까지 언지를 받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이유를 생각해보고 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지금 총재 선거 중이잖아요. 이게 일본의 극우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게 오히려 반사이익을 그러니까 너무 나가버리면 반사익을 줘서 오히려 다카이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참았지 않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습니다. 그냥. 네, 평이했다. 그리고 뭐 이시바 총리도 다음 정권이 한일 관계 좀 뭐 발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시바 총리, 그러니까 현직 이 총리 부부가 최초로 이수연 씨 묘를 또 참배하는 모습도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참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마 젊은 분들 많이 기억 못하실 텐데 이게 이 당시에 2000년대 초였죠. 제가 정확하게 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의인이라고 제가 일본에서도 엄청난 감동을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철 들어오는데 뛰어들어서 그분을 살리고 본인은 희생되었던 청년 이수연 기억을 하는데 현직 총리 부부가 최초로 묘를 참배했다. 비슷한 얘기로 우리 혜경이 중국인 노인을 구했던 것도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미담 영웅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갖고 있습니다. 참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참 의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 복음까지 왔다. 이걸 우리가 뭐 성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벌써 10월이니까 오늘부터 4일에 열리고 14일쯤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영향을 또 줄까 한일 관계에. 그렇죠. 지금 세 사람이 각축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들 고이즈미하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그 여자분 그분은 이제 굉장히 극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야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우측부터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그러니까 하야시죠. 우리한테는 이시바라가 가장 가깝고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온건하고 덜 강경한 그 우파는 아하. 예 하야시인데 하야시. 지금 1, 2 그렇게 지금 보면 이제 1, 2, 3위 고이즈미가 1위고 네. 다카이치가 2위고 하야시가 3위인데요. 일본은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한테 인기 있어서 1차 투표,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1차 투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1, 2위가 과반수가 없으면 1, 2위가 이제 결선 투표를 당원 안에서만 참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만. 예,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잘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자민당 예를 들어서 이시바가 지금 자민당 내에서 제일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물러나잖아요. 네. 그게 내부 사정이거든요.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고이즈미가 사나이가나 고이즈미가 인기인데 네. 실제로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지난번에 이시바 될 때도 1차 선거에서 1등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내부에 와서는 의원들은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 투표에서 고이즈미하고 하야시가 되면 제일 네. 좋은 시나리오다. 아하. 자, 고이즈미와 다카이치가 될 경우에는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고이즈미는 워낙에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본 내에서 등기 네. 없다. 계속 실수를 하고 뭔가 생각이 없고 이번에도 또 서로 토론장에서의 컨닝 페이퍼를 사용하고 네. 뭐 말에 조리가 없고 논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그런 점 때문에 네. 고이즈미 예, 예. 실패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뭐 개선된 게 없다고 하면 아마 글쎄요 표심이 예.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네. 경우에는 사나이와 고이즈미가 가서 고이즈미가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사나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네. 이게 그런 상황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일 관계 누가 총리가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고 선거 결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잠깐 정리해보고 일본의 상황도 짚어봤는데 제가 아까 댓글 말씀드렸더니 공정화상식님 차 안에서 보고 계시고 라디오님은 지구에서 보고 계시고 양산대님은 경남 양산에서 SM튜브님은 러닝하면서 듣고 있다고 출첵을 해주셨고 박세현님은 전주에서 출근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미라만님 새벽에 온다님 광주 현재 20도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 마마젤라님 밖에서 보고 있어요. 세치미님 전남 고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선물하려고 빵하고 쿠키 만들면서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주셨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출근길 차에서 듣습니다. 오마이TV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유나님은 뉴욕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빵사랑님은 출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 김동윤님 소파에서 봅니다 하셨고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테나선님 함께하고 계신데 미국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 그러네요. 얘기를 또 이어서 좀 해보죠. 예. 한미 관세 협상 참 힘듭니다. 이제 땀이 날 지경인데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미 관세 협상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일본을 먼저 가고 미국을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관세 협상을 먼저 마친 미국 일본한테 상당한 힌트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은 똑같지만 그렇죠. 전략에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이 러터닉이 얼마나 상무장관이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매우 거의 불량스럽게 압박했던 그 상무장관의 얘기를 아마 듣고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회유해서 결국 서명을 받아내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러면 똑같은 압박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아마 결정하게 해줘. 왜냐하면 갑자기 가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간 게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일본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른바 버티기도 하면서 그렇죠. 미국도 설득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 기자회견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 이면 합의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는 러테닉이 이면 합의를 일본하고 한국한테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사인해라. 그리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된다. 또는 뭐 한국 사정에 따라서 지연시키면 된다. 이런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면 합의죠, 사실은. 뭔 이면 합의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본한테 했고 일본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굴복해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다카이치가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서명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카이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지금 불만입니다. 우리가 버티니까 또 일본은 불만인 거예요. 그렇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이 민폐를 먼저 끼친 겁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왜 한국한테 집착하느냐 하면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굴복시키고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그리고 한국을 굴복시켜야 다른 나라들한테도 돈을 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뭐 서로 영향력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러니까 일본 어제도 아마 논의가 무역 질서 이 여기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나눴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어갈 것이다. 공동 대응하는 기조. 이거는 읽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기조가 계속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시장의 합리성을 벗어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그냥 현금을 강탈하는 수준이고. 현금 강탈. 이걸 그냥 우리가 하면 우리는 경제 주권을 그냥 포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경제가 망하는 걸 뻔히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명 안 했다. 네. 지난번에 왜 서명 안 했냐 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서명하는 것이 맞지. 네.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서명하는 것을 우리가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명 안 하는 게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내년에 중간 선거 결과 거기에 따라서 레임덕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자연재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살아남고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된다, 버텨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온 국민이 좀 지지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이죠. 내일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3,500억 불 이 협상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규탄 시위를 다른 당 의원과 함께 내일 합니다. 11시 반에. 11시 반에 그 현장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일치 단결된 국익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국익 지키자 버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국민의힘 뭐 이런 쪽에서는 글쎄요 하나로 목소리를 안 내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한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그저께입니까? 네. 아니 지금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제1당 거의 백석인 제1당이 거기 가서 야당, 가가지고 나경원 같은 사람은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그 혐오 스피치를 하는 것이 진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국익을 지키는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저는 야당이 여당이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비판하고 최소한 미국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한국의 대처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미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도대체 한국 정부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트럼프가 화가 났느냐 이런 방식의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말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우리 아테나서님이 댓글로 플로리다에서 보고 오신 분인데 심리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강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우병 집회에 있었던 사진도 들고 가서 협상에 나섰던 모습도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은 국민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맨 앞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한 정부도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을 지금 사실 계승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2년 동안 만약에 윤석열이 더 있었더라면 한국은 정말 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것도 국민의힘으로 이룬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부 지켜야 하고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 만약에 한미가 맞붙었다면 대체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동맹
파괴한다고 그랬을 텐데 지금 국민이 버텨주시니까 그렇네요. 대통령도 좀 힘을 얻어서 자주국방 얘기도 하시고 돌파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일단은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주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저는 그때까지 네. 한 달 남았죠. 맞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쉽지 않다고 저는 저런 자세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려울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 잠깐만요.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석하고 있네요. 이원모 비서관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이종섭 장관께서 당시 공수처에 고발된 걸 아셨는데 혹시 내정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께서 혹시 이종섭 전 장관 임명 절차 지속적으로 혹시 보고를 받았을까요? 혹시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뭐 반대 의견 이런 거는 없었죠? 혹시 그 방산 공관장 회의 기획하라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따로 지시하신 바 있을까요? 그 이 전 장관 이제 조기 귀국이 총선 앞두고 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공관장 회의를 준비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서님. 조사 앞두고 뭐 간단한 소회라도.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 했고, 앞에 거 말하는 네, 순직 해병 특검에 출석한 이원모 전 비서관 모습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와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이거 수사 중인데 이 전 비서관은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출석을 저 했습니다. 때도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제가 뭐 외교부 사정을 잘 아는데 공관장 회의가 그날 몇 주 후에 있는데 지금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되는. 예.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짚어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10월 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게 좀 풀릴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왜냐하면 않을 미국이 것이다. 지금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데 네. 결국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버티면 유리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미국이 제조 부하를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가진 유일한 나라다. 지금 제약도 그렇죠. 그다음 배터리도 그렇죠. 네. 자동차도 그렇죠. 조선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제조업의 부흥은 한국 없이 할 수 없다. 근데 한국이 한 번도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지렛대를. 이번엔 큰맘 먹고 사용해야 되고요. 지금 벌써 보면 이 처음에 조지아 사태 일어난 직후에 예. 지금 공장도 완성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1,500불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줘서 우리는 하청만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가진 지렛대를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해야 돼. 미국이 트럼프가 거래주의면 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여기서 더 이상 뭐 동맹의 역사니 뭐 동맹의 무슨 그런 서로에 대한 뭐 배려나 이런 건 오히려 미국이 걷어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부담을 벗고 그야말로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 국익 앞에는 여야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대응을 하는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백악관 뭐 뉴스가 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뭐 비핵화 직접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 이게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만나는 데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향후에 제대로 대한 회담을 하려면
그냥 오히려 전제 조건을 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반대로 뭐냐면 북한은 핵으로 핵 국가로 인정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자. 전제 조건 없이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것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그 전제하에 그 다음 얘기를 하자는 거고 미국은 전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요.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에이펙에서 그 회담할 가능성은 0%고 그냥 조우할 가능성은 한 10%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은 맞아요. 미국은 일단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굉장히 그 전체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는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지난 2019년의 기억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직은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일단 긴장 완화가 되고 서로를 지금 뭔가 탐색한다. 그래요. 이 탐색의 끝이 정말 회동, 예. 만남이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만나겠다는 의지는 있다. 예, 예. 그 전제 조건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지 전제 조건 어느 정도로 걸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봐야 된다라는 서로 거. 탐색하다가 내년 정도에 좀 풀리지 않을까. 내년 이번 정도에. 원래 에이펙은 이미 이번 달이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그래. 하지만 신락 같은 뭐 이제 기대를 좀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미가 주한미 대사관에 한국 기업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조지아 이제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논의하면서 글쎄요. 비자 워킹 그룹 첫 회의를 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글쎄요, 저는 네. 약해요. 왜냐하면 예. 뭐 안 한 것보다 낫다고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타 비자 가지고 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저런 걸 받아들이면 근본적인 요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확실하게 비자를 약속하는 거로 가야지 저런 방식으로 옛날에 잡았던 걸 이제 안 잡았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러니까 뭐예요? 정당하게 뭔가 우리 요구를 들이대야지. 그래서 네. 저는 뻑하면 이 코리아 워킹 무슨 US 한미 워킹그룹 만든다는 게 버릇 같아요. 지난번에도 2019년에도 그 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만들었는데 오히려 예. 미국이 그걸 가지고 한국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한 확실한 협상 전략과 우리가 뭔가 들이댈 우리가 요구할 것에 대한 아젠다 없이 네. 저렇게 일방적인 균형이 안 맞을 때 이 워킹 그룹이 누구한테 유리하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미 만들었다면 가서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요구하셔야 돼요. 네. 저는 뭐라도 받아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참 미국과의 뭔가 시혜입니까? 협상? 우리가 네. 왜 미국한테 시혜를 받습니까? 야 에스타 줄게. 근데 와서 일하는 건 봐줄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가진 아까 언급하신 지렛대 레버리지 좀 사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전달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에 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 정책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우리는 수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향적인 뭐 답변 태도는 없어요. 근데 이 환율 협정은 네. 오해 여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네. 미국이 분기별입니까 뭐냐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장이 환율 시장이 개입해가지고 네. 이걸 자기 통화를 약화시킴으로써 수출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의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도 조작국 되면 큰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것처럼 이게 마치 스와프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스와프 협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와프는 아니 스와프까지 가야 된다라고 최소한. 저는 스와프도 마찬가지예요. 스와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스와프는 그러면 우리의 환율 안정을 시켜줄 수 있지만 미국한테 현금을 강탈한 그 빚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임시 방편이지 스와프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처를 정하면 뭐 40일 내에 100일 내에 뭐 나중에 협정에 따라 달리겠지만 그때까지 돈 갖다 바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만약 손실이 생기면 우리가 다 갚고 우리가 뭐 전부 지고 이익이 생기더라도 10%밖에 안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스와프가 제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금액 자체가 3,500억 달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러터닉은 또 거기다 2천억 더 얹어가지고 지금 5,500억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하는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미국 상황도 녹록치가 않잖아요. 미국 내부 정치 문제도. 예.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좀 버티면 우리가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이제 그 제조업의 우리 지금 강점 우리 없이 미국이 못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미국이 지금은 일단 주식시장도 호황이고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는 것도 속도가 생각만큼 안 나서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잠시지만 트럼프는 관세를로 거의 갈취한 돈이 거의 5천억 불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미국의 부채 1년 부채 반 정도를 커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이런 걸 예상한 많은 기업들이 6개월 내지 1년치를 미리 수입해서 재고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가 가면 다 재고가 소진될 것이고 내년 초가 미국의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미국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도 37%에서 39% 정도 사이인데요. 30% 후반대인데 이 겨우 1년 된 정부가 이 정도 내려간 적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한테 트럼프 정부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때까지 우리는 좀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상황도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소러브님께서 달러로 얘기하면 감이 없어요. 원화로 500조 얘기하세요. 이렇게도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3,500억 달러 하면은 500조고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500조. 정도? 그런데 5,500이면 한 800조 정도 될 걸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에 거의 뭐 뛰어넘는 그 돈을 내놔라 이런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문제 이거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에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뭐 그 20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평화안을. 근데 이제 그냥 핵심은 뭐냐면 인질을 다시 다 석방하고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에 잡혀 있는 하마스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다 풀어주고 대신에 하마스 정부의 무장 해제를 원합니다. 하마스 정부의 무장 해제. 하마스가 완전히 군사적으로 무장 해제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뭐 하마스가 숙고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하마스가 분명히 이제 강경 무장 세력인 건 맞지만 팔레스타인 내에는 합법적인 정권, 그 내부에서는 합법적인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완전히 그 해체가 되고 국제적인 이제 평화위원회가 들어가서 이제 과도 정부를 해서 다음 정부로 넘긴다는 것인데요. 하마스가 자기의 무장 해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72시간 줬는데요.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 숙고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무장 해제를 원하는 거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 이 조건 자체가 좀 어려운 조건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해결하고 이제 북한이 집중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는 이제 메뚜기처럼 지금 되는 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러브 전쟁 갔다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이쪽으로 갔다. 매듭이 안 져지고.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념 이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제대로 지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걱정인데 남북 문제, 북미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가 좀 잘 풀리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 마음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하길 바라겠고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중에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평화 강박증. 뭔가 자기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물론 평화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역할에 중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휴전하고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가자 지역이나 또는 남북 관계에서 뭔가 숨통을 트주기를 그나마 긍정적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영 의원님과 함께 외교 현안들 정리해보니까 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리가 됩니다.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에이펙에 두고 또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 말씀 해볼까요?
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모여주셔서 또 우리나라 민족이 보통 민족입니까? 이 역경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즐거운 추석,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